노년층 지지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민주당의 설화가 중도층의 표심 위반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렇죠. 저는 이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정체되고 또 하향되고 있는 조짐이 일부에서는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터진 거라서 저는 대형 악재 중에 악재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 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늘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요즘 논란입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오늘 첫 공식 사과를 했어요. 발언부터 네. 사과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근데 사과를 저는 사과하는 포인트가 너무 시점이 늦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걸 사흘씩 걸면서 사과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 나왔을 때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된다. 그만큼 이 사안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과가 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늦게라도 사과한 건 잘한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영 전 장관 발언이나 전 대표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네. 저는 여명 비례의 개념 자체를 이 선거와 투표와 관련해서 꺼낸 것만 보더라도 이건 정치적 감각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건 여명 비례의 개념 자체를 꺼내는 순간 그냥 노인 폄하로 이어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런 전혀 사실 계산에 넣지 못한 그냥 발언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되게 좀 아쉽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이 이야기한 게 중학생의 여명 비례에 관한 그런 종류의 발언 자체가 조금 근데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사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걸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참 있기 어려운 거다. 그렇게 보는. 사실 1인 1표제라고 하는 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와 투표의 기본이라는 점을 조금 저는 망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김은경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깊이 있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뿐인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감각을 갖추고 민주당의 정치 개혁에 대한 혁신들을 만들어내야 될 뿐이 이런 감각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사과가 늦었다. 정치적 네.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지율 영향에 많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거로 좀 넘어가는데 아까도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2004년에 이 정동영 네. 열린우리당 당시 당 의장 발언까지 소환되고 있어요. 네. 미래는 2030 세대의 무대다. 20년 전인데 그때 네. 60대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된다. 집에서 쉬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들까지 조명되면서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당연히 미치겠죠? 당연히 미친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김은경 위원장, 혁신위원장 발언 내용이 정동영 전 의원 발언보다는 수위는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하고 보수 언론은 당연히 이걸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민주당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계없이 네. 저는 계속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빠르게 사과하고 근데 인사적인 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조치까지 하고 이건 일당락 내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좀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는 결과가 있을 거다. 이게 노년층 지지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민주당의 설화가 중도층의 표심 위반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렇죠. 저는 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정체되고 또 하향되고 있는 조짐이 일부에서는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터진 거라서 저는 대형 악재 중에 악재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또 논란이 됐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맞춰서 치욕스러웠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말은 왜 했을까요? 그건 이제 금융강도원 부원장 시절에 했던 이야기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 건 개인적인 자유이기도 하고 또 김은경 위원장 자체가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런 사건 발언들을 할 수는 있는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라는 공식적 직함을 가진 상황에서 서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은행의 신중은 좀 기할 필요가 있는 거다. 저는 그런 되게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국민의힘은 좀 잘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사안과 섞어서 가게 되니까 결국 김은경 혁신위원장 개인에 대한 어떤 함량 미달의 어떤 그런 비판 이런 것들이 계속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보수 유튜버들의 사냥감이 되기에 충분한 쟁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은 하루빨리 좀 접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민주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사퇴설에 총선 불출마설까지 나왔어요. 뭐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화두가 되는 건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부터 고민됐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하고 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그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그 반사이 이걸 민주당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민주당의 고민은 이재명 대표가 있어도 또 없어도 모두 걱정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장성철 소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두부 못 자르듯이 이재명 대표가 뭐 사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런 명사냐?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퇴하고 나면 핵심 지지층 이반이 일어날 가능성도 꽤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막을 건가도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총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큰 얼굴이 필요한데 이재명을 빼고 지금 민주당에 걸을 만큼 총선을 이끌 만큼 큰 얼굴이 있냐, 김두관 정도로 되겠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그 언론의 발언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라 말했냐면요.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을 좀 준비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와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관 위원장 정도 되면은 저는 정치판에서 정말 이렇게 오랜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쉽게 그렇게 말을 할 리는 없고요. 저는 굉장히 좀 디자인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디자인된 발언이 아니라면 이분이 갖고 있는 평소의 언론에 대한 생각 특히 그러고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들한테 보수에 굉장히 좀 반하는 그런 어떤 그 보도 경향을 보이는 언론에 대한 평소의 어떤 생각들이 그대로 뭐가 있는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의도해도 문제였고 의도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나왔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뭐 의도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건 그냥 이분이 갖고 있는 방통위원장이 왜 안 되면 안 되는가를 그냥 한쪽으로 드러낸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그분이 의도를 했더라도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공정, 중립을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는 저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하지 않고 말 자체가 문제가 된다. 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순살 아파트 사태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몇 번 언급하셨지만 윤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많이 소환된다. 뭐 총선을 앞두고 책임론을 강조하는 걸지 아니면 뭐 다른 공방을 위한 공방인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분은 사실 취임 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까지 여전히 문재인 정권 소환하고 있는 건 정말 저는 좀 모자란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살 아파트 사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15개 콕 집어놓은 이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공사나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는지 사실 사실관계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15개 중에서 13개는 지금 정권에서 발주돼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건지가 저는 좀 궁금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금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왜 계속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잡고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은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을 안 합니다. 결국은 과거에 자신이 상대했던 문 대통령만 권력의 실체로 여전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대표를 패싱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민주당과 과거의 정부 여당을 상대를 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구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 권력이
주권 권력을 불러내서 계속 부관찬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부관참시까지. 현실을 지금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권력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을 비판하고 그렇게 나서야 되는데 그 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이 좀 지금 이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야당과 협조할 것과 그다음에 여당과 싸울 것들을 좀 구분해서 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분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